서울 은평구의 끝자락, 개발의 손길이 비껴간 달빛 골목이라는 이름의 작은 골목이 있었다. 골목 입구에 서면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 마치 오래전 누군가 손으로 직접 빚어놓은 것처럼 낯설고도 정겨운 형태로 이어졌다. 양옆으로 늘어선 집들은 대부분 벽돌이 희끗희끗하게 바랜 오래된 건물들이었고 그 사이사이에 조그마한 가게들이 끼어 있었다. 세탁소, 오래된 이발관, 순대국밥집,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약방. 이름은 인화당 약방이었다. 간판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글씨는 먹으로 직접 쓴 것처럼 보였다. 세월의 흔적이 간판 테두리마다 깊이 배어 있었지만 유리창은 언제나 맑게 닫혀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약재 항아리들은 늘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그 약방의 주인은 동네 사람들 누구나 정할머니라고 불렀다. 본명은 정혜순. 올해 나이로 따지면 73이라고 했지만 노인들도 내가 어릴 때부터 저 할머니 계셨어 라고 말하는 통에 정확한 나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할머니의 얼굴은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흑빛 한복을 즐겨 입었고 오른손에는 항상 나무 지팡이를 짚었다. 아이고, 정할머니 오늘 약 좀 지어주세요. 우리 아들이 또 배가 아프다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서요. 요즘은 돌아눕기도 힘들어. 손자가 밤마다 울어요. 잠을 통 못 자서. 골목 사람들은 크고 작은 걱정거리를 들고 정할머니를 찾아왔다. 정할머니는 말을 아꼈다. 상대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손목을 짚어보거나 혀를 보거나 손바닥을 살펴보고는 천천히 약재를 꺼냈다. 당귀, 황기, 감초, 작약. 손놀림은 느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은근하게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할머니의 약은 잘 들었다. 단순히 잘 드는 수준이 아니었다. 다른 병원에서 원인도 찾지 못한 만성 두통이 사흘 만에 가라앉았다. 10년 넘게 고생하던 소화불량이 약을 받아간 다음 날부터 씻은 듯이 나았다. 젊은 부부가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며 찾아왔다가 약 한 달치를 지어갔는데 이듬해 봄 아이를 안고 인사를 왔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정할머니는 종종 이상한 말을 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오늘 저녁에 자전거 조심하세요. 빗길이 위험합니다. 그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겁니다. 사업 계약은 이번 달 말까지 기다리세요. 다음 달 초에 더 좋은 조건이 생겨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번번이 그 말이 맞아떨어지자 골목 주민들 사이에서 정할머니는 어느새 신기한 분이 되어 있었다. 혹자는 조상신이 붙었다 했고 혹자는 젊었을 때 용한 무당에게 비법을 전수받았다고 했다. 소문은 소문을 낳았고 좁은 골목의 약방은 이제 달빛 골목 이웃들뿐 아니라 먼 동네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정할머니 자신은 그 어떤 소문도 부인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약재를 손질하고 약을 지어주고 가끔 한마디씩 건넬 뿐이었다. 약방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은 늘 일정했다. 아침 8시에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닫았다. 그 시간 사이에 정할머니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골목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밤 12시가 넘으면 약방 창문 안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별빛 같은 빛이 깜박인다는 것을. 파란빛도 아니고 초록빛도 아닌 색을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빛이.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그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다. 골목이 오래되면 골목 자체에 신비가 생기는 법이라고들 생각했다. 그 달빛 골목에
어느 가을날 박민서라는 이름의 청년이 이사를 왔다. 박민서는 32살이었다. 서울 시내 한 공공기관 기록물 보존 담당자였다. 오래된 문서와 사라진 기억을 정리하는 일이 적성에 맞아 택한 직업이었다. 그는 부모님이 계신 경기도 집에서 통근을 하다가 작업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사와 가까운 곳에 전셋집을 구했다. 그리고 우연히 달빛골목 끝자락의 작은 반지하 방을 얻게 되었다. 이삿날 박민서는 짐을 풀다 말고 골목을 한 바퀴 걸었다. 오래된 집들, 낡은 간판들, 빨래줄에 걸린 이불,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이미 사라진 풍경들이 여기서는 멀쩡히 살아있었다. 그는 골목 안쪽에서 약방 간판을 발견했다. 인화당 약방. 박민서는 호기심보다는 피곤함이 앞서는 표정으로 그 앞을 지나쳤다. 그러다 발을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보였다. 흰 머리칼, 낡은 한복, 손에 든 지팡이. 그 할머니가 박민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선이 마주쳤다. 잠깐이었다. 그런데 박민서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따뜻하되 너무 깊어서 오히려 서늘한 마치 오래된 강물 같은 눈빛이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는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처럼. 박민서는 처음 보는 할머니였다. 그런데 왜인지 그 순간 묘한 감각이 가슴 속에서 일어났다. 오래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누군가가 꺼내어 놓은 것 같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가볍게 숙여 인사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박민서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민서가 인화당 약방의 문을 처음으로 연 것은 이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계기는 단순했다. 이사 짐을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했고 파스를 사러 동네 약국을 찾았는데 달빛 골목 안에는 그 인화당 약방 외에 다른 약국이 없었다. 약방 문을 밀고 들어서자 한약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먼저 코를 건드렸다. 좁고 어두컴컴한 내부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빼곡하게 약재 항아리들이 늘어서 있었다. 각각의 항아리에는 붓으로 쓴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진피, 복령, 지황, 백출, 모과, 오미자. 이름들이 고풍스러웠다. 카운터 뒤에 정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박민서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 며칠 전에 골목 끝 집으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파스 같은 거 있을까요? 허리를 좀 다쳐서. 정할머니는 그를 바라보았다. 사흘 전 유리창 너머에서 보았던 그 눈빛 그대로였다. 깊고 조용하고 어딘가 오래 기다린 사람의 눈빛. 안으로 들어오시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낮고 또렷했다. 박민서는 어쩐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 이끌려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의자를 가리켰다. 그는 앉았다. 허리를 어떻게 다쳤소? 이사하다가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요. 언제부터 아팠소? 그저께부터요. 할머니는 말없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맥을 짚는 방식이었다. 손가락 3개를 나란히 얹고는 눈을 감았다. 그 상태로 1분쯤 가만히 있었다. 박민서는 뭔가 불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편하지도 않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할머니가 눈을 떴다. 허리만 아픈 게 아니구먼. 네, 3년 됐소. 그 피곤함이. 뭔가를 오래 참고 있는 사람이요. 박민서는 할 말을 잃었다. 맞는 말이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었다. 공공기관 기록물 담당자라는 직함 뒤에 숨겨진 실체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3년을 버텨온 지친 사람이었다. 어떻게 그걸 맥이 말해줘. 할머니는 다시 약장 쪽으로 돌아섰다. 서랍들을 열고 닫으며 뭔가를 꺼냈다. 작은 종이 봉투에 약재를 담고 매듭을 지었다. 이건 달여 마시는 거요.
아침 저녁으로 반잔씩. 허리는 사흘이면 가라앉을 거고 가슴이 좀 편해질 거요. 박민서는 영문을 모른 채 봉투를 받아 들었다. 얼마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첫 번 온 손님한테는 안 받소. 아, 그래도 다음에 또 오면 그때 내시오. 박민서는 어색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약방을 나왔다. 골목 바람이 서늘하게 불었다. 손에 쥔 작은 봉투가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로 사흘 뒤 허리가 나았다. 파스 하나 붙이지 않고 그리고 가슴이 조금 편해졌다.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바뀐 건 없었다. 직업도 그대로고 고민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어딘가 짓눌려 있던 것이 한꺼풀 거친 것 같은 가벼움이 생겼다. 숨이 조금 더 깊이 들어왔다. 박민서는 다시 약방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궁금한 것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할머니, 지난번에 주신 약이 정말 잘 들었어요. 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를 처음 보신 날 창문 너머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잖아요. 그건 왜 그러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는 박민서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무언가를 재는 것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은 눈빛. 아는 사람 같아서요. 저랑 아는 사이인가요? 아직은 아니요. 아직은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약재를 만지기 시작했다. 대화가 그것으로 끝난 것 같은 분위기였다. 박민서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으로 나오면서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직은, 그건 앞으로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박민서는 집으로 돌아와 기록 작업을 하다가 손을 멈췄다. 사라진 기억을 정리하는 일이 직업인 그에게 지금 이 골목의 할머니는 뭔가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그 생각을 곱씹었다. 그 무렵 달빛 골목에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골목 입구 쪽 집에 사는 최 씨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다. 평소에도 고혈압이 있던 분이었는데 아침에 화단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주저앉았다는 것이었다. 119를 부르기 전에 옆집 아줌마가 먼저 정할머니에게 달려갔다. 정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최 씨 할아버지 집으로 갔다. 마당에 주저앉아 있는 할아버지를 내려다보며 그의 목 옆을 짚었다. 맥박을 재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셔야 해요. 뇌혈관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냥 어지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즉시 가셔야 해요. 119가 오기 전에 할머니는 작은 약봉지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물 한 컵에 타서 마시게 해요. 병원 가는 동안 버텨줄 거요. 그리고 뒤돌아 천천히 약방으로 돌아갔다. 병원에서는 뇌경색 전조 증상이라고 했다. 빨리 데려온 덕에 큰 문제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다. 최 씨 할아버지의 아들이 나중에 약방문 앞에 찾아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정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손을 저었다. 박민서는 이 이야기를 이웃에게 전해 들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날짜, 사건,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것이 정할머니에 대한 그의 기록의 시작이었다. 박민서가 달빛 골목에 자리를 잡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직업 특성상 그는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공공기관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복원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는 기록 속에 담긴 사람의 냄새를 읽는 법을 익혔다. 숫자와 날짜 뒤에 숨어있는 감정들, 서류 여백에 남겨진 누군가의 필압, 지워진 문장 위에 덧씌워진 다른 문장들. 그래서인지 그는 정할머니가 범상치 않다는 걸
남들보다 빨리 눈치챘다. 약방을 들를 때마다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박민서가 질문을 조심스럽게 건네면 가끔 의외로 긴 대답을 돌려주기도 했다. 할머니는 언제부터 여기서 약방하셨어요? 정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오래됐소. 몇 년이나요? 내가 세는 걸 잊어버렸소. 세는 걸 잊어버렸다고요? 시간이 너무 길면 세는 게 무의미해질 때가 있소. 박민서는 그 말을 메모했다. 막연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무언가 구체적인 것을 담고 있는 말처럼 들렸다. 어느 날 오후 박민서가 약방 앞을 지나다가 창문 너머를 들여다보니 할머니가 혼자서 무언가를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손바닥에 올려놓은 것이었다. 작고 납작한 반짝이는 물건.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 동전인가 싶었다. 그런데 할머니의 표정이 달랐다.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슬픔 같기도 하고 그리움 같기도 하고 계산을 하는 것 같기도 한 복합적인 표정. 박민서가 문을 열자 할머니는 재빠르게 그 물건을 한복 소매 안으로 집어넣었다. 눈 깜짝할 사이였다. 동작이 너무 빠르고 정확했다. 73의 할머니가 보이기 어려운 민첩함이었다. 무슨 거 보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뭔가 들고 계셨잖아요. 할머니는 박민서를 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냥 오래된 물건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박민서도 더 묻지 않았다. 다만 그 순간을 수첩에 적었다. 할머니의 표정, 동작의 빠르기, 소매 안으로 물건을 집어넣는 방식, 마치 그 물건이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날 이후 박민서는 더 주의 깊게 정할머니를 관찰했다. 기록자의 눈으로. 이상한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첫째, 정할머니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웃들이 반찬이나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받았지만 정작 먹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다. 박민서가 골목 이웃들에게 슬쩍 물어보니 모두들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고 보니 저도 본 적이 없네. 둘째, 할머니는 아프지 않았다. 골목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노인이라면 허리가 굽거나 기침을 달고 살거나 계절이 바뀔 때 몸살을 앓는 게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정할머니는 추운 겨울 아침에도 속옷 하나만 걸치고 문을 열었고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 없이 골목을 다녔다. 셋째, 약방 안에서 나는 소리가 때때로 이상했다. 새벽 시간, 약방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가끔 안에서 아주 낮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기계음 같기도 하고 뭔가를 읽는 소리 같기도 한. 하지만 그 소리를 똑똑히 들은 사람은 없었다. 박민서는 이 모든 것들을 수첩에 정리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감각이 점점 커졌다. 이건 단순한 신기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는 감각.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박민서는 야근을 마치고 늦게 골목으로 돌아오다가 약방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창문 안쪽에서 빛이 나고 있었다. 아주 희미하게 진동하는 것처럼 파랗지도 않고 초록이지도 않은 중간 어딘가의 색. 주민들이 말하던 그 빛이었다. 박민서는 조용히 창문 가까이 다가갔다. 커튼이 쳐져 있어 많이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빛이 규칙적으로 깜박였다. 마치 심장박동처럼 또는 신호처럼. 그가 숨을 참고 있을 때 빛이 갑자기 꺼졌다. 그리고 커튼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말하는 내용이 이상했다. 보고 완료. 현재 지역 안정 상태. 경고 대상자 처치 완료. 잠시 멈춤. 그리고 다시. 다음 주기는 예정대로. 박민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정할머니였다. 하지만 그 말투는
약방에서 듣던 부드럽고 느긋한 말투가 아니었다. 훨씬 정확하고 감정이 빠진 보고를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박민서는 발소리를 죽이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자지 못했다. 수첩을 펼치고 오늘의 기록을 남겼다. 손이 떨렸다. 경고 대상자 처치 완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두 가지는 알았다. 첫째, 정할머니는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 둘째, 그 보고는 이 골목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정할머니는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틀 뒤, 박민서는 다시 약방을 찾아갔다. 아무것도 모른 척,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기록자로서 터득한 기술이었다. 사람은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행동이 달라진다. 달라진 행동 속에서 진실을 찾기는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박민서는 여전히 같은 표정으로, 같은 걸음으로 약방 문을 열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서 오시오. 정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나무 의자에 앉아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다. 손이 움직이는 속도, 눈을 들어 박민서를 바라보는 방식, 목소리의 높낮이, 모두 이전과 같았다. 박민서는 자리에 앉아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할머니, 요즘 골목 사람들 중에 아픈 분들이 많은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며칠 전에 최 씨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잖아요. 그것도 미리 아신 것 같던데. 맥이 말해줬다고 했잖소. 그런데 최 씨 할아버지 약봉지 미리 갖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정할머니는 손을 멈췄다. 잠시 박민서를 보았다. 잘 보는 눈이구먼. 부인도 인정도 아닌 말이었다. 박민서는 계속했다. 제가 하는 일이 기록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기억 못하는 것들, 사라진 이야기들을 복원하는 일이요. 오래된 이야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에요. 알고 있소.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이 골목에 올 거란 것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박민서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할머니는 약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지팡이를 짚으며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바깥 골목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기울어져 골목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박민서 씨. 네, 이 골목에 이사 온 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오? 박민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집값이 싸서요. 회사에서 가깝고요. 그 조건에 맞는 집이 서울에 이것만은 아니었을 거요. 그건 맞는 말이었다. 그가 달빛 골목을 선택한 건 부동산 앱으로 검색하다가 사진 속 골목 풍경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유라면 이유지만 논리적인 선택이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당신이 필요했소. 제가요? 기록하는 사람이. 박민서의 심장이 한번 세게 뛰었다. 무엇을 기록하라는 건가요? 정할머니는 창문에서 돌아섰다.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다. 지금까지의 부드럽고 조용한 눈빛이 아니었다. 훨씬 또렷하고 정확하고 어딘가 슬픈, 나를 기록해줬으면 하오. 할머니를요? 내가 여기서 한 일들을, 이 골목 사람들한테 일어난 일들을, 내가 사라진 뒤에도 남아 있어야 할 것들을. 박민서는 천천히 수첩을 꺼냈다. 그의 손이 조금 떨렸다. 사라진다는 게, 때가 오면 나는 여기를 떠나야 하오. 그건 정해진 일이오. 언제요? 아직 다 하지 못한 일이 있소. 그게 끝나면. 박민서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 했다. 많은 질문들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 의외로 단순한 것이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정할머니는 오랫동안 박민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지나갔다. 체념인지, 결심인지, 또는 오래 기다려온 해방인지, 그걸 가르쳐 드릴 때가 됐는지도 모르겠소.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할머니는 한복 소매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지난번 박민서가 유리창 너머로 보았던 그 납작하고 반짝이는 물건이었다. 가까이에서 보니 동전이 아니었다. 얇은 금속판이었다. 표면에 작은 무늬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그것들이 문자인지 회로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형태였다. 빛이 닿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였다. 골동품 같기도 하고 전자장비 같기도 한. 할머니가 그것을 박민서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따뜻했다. 체온이 있었다. 마치 오래 쥐고 있던 것처럼. 이게 뭔가요? 할머니가 대답하기 직전 약방 문이 열리며 골목 아이 하나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정할머니. 건너편 연립 아주머니가 막 쓰러졌대요. 할머니는 즉시 지팡이를 들고 일어섰다. 메모 하나 없이 준비된 사람처럼 손바닥 위에 금속판을 다시 가져갔다. 나중에 이야기하오. 그리고 총총걸음으로 약방 밖으로 나갔다. 지팡이를 짚었지만 걸음이 빠르고 흔들림이 없었다. 박민서는 혼자 약방에 남아 빈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 금속판의 따뜻한 감촉이 아직 남아 있었다. 정할머니가 진실을 말한 것은 열흘 뒤였다. 그날 박민서는 일찍 퇴근했다. 해가 지기 전에 약방에 들렀는데 할머니가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다. 박민서는 잠깐 이야기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다시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약방 안 낡은 의자에 마주 앉았다. 차를 올려놓기도 했다. 오미자를 우린 따뜻한 물이었다. 잔이 쥐어지는 온기가 손끝에서 팔로 퍼졌다.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정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고는 창밖 골목을 잠시 바라보았다. 믿겠소? 그것에 따라 듣는 방식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그렇소. 일단 들어볼게요. 할머니는 시작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약을 지어주면서 건네는 말투가 아니라 오래 간직해온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의 말투였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164년 뒤에서 왔소. 박민서는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지 않았다. 2187년이요. 그때는 지금과는 많이 다른 세상이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병도 대부분 고쳐지오. 하지만 그러기 위해 많은 것들을 잃었소. 잃었다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것들이 사라졌소. 약을 처방해주는 건 기계가 하오. 정확하고 빠르고 실수가 없소. 하지만 맥을 짚으면서 그 사람의 삶의 무게를 느끼는 의사는 없어졌소. 손을 잡으면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박민서는 차 잔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나 같은 존재가 만들어졌소. 할머니 같은 존재. 인간의 감성과 기억을 학습한, 그러나 인간이 아닌 존재. 우리는 스스로를 의료 감성 보조 시스템이라고 부르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할머니는 잠깐 멈추었다. 인간을 그리워하는 기계라고 할 수 있소. 박민서의 입술이 벌어졌다. 과거로 파견되는 이유는 두 가지오. 하나는 현재, 즉 내가 있는 이 시간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정 사건들을 방지하는 것이오. 어떤 사람이 어떤 시점에 쓰러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이 나비처럼 날아올라 훗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오. 우리는 그 연결 고리들을 미리 보고 가능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오. 약을 지어주면서요. 맞소. 사람들이 낯선 개입을 거부하지 않도록 가장 자연스럽고 친근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오. 이 시대에는 골목 약방 할머니만큼 신뢰를 받는 존재가 없었소. 두 번째 이유는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박민서에게서 시선을 거두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름이 깊은 손이었다. 인간의 손처럼 보이는 손. 배우는 것이오. 배운다고요? 2187년에는 인간이 없소. 인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던 방식의 인간이 아니오. 우리 기계들은 인간을 설계하고 만들었지만 정작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소.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오. 직접 살아보기 위해서 병을 고치면서 손을 잡으면서 골목에서 이웃을 만나면서 인간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 그렇소. 박민서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약방 안이 조용했다. 저녁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오미자 차의 향이 흩어졌다. 그 금속판은요? 보여주셨던 거요. 통신 장치이기도 하고 나의 식별 코드가 담긴 것이기도 하오. 파견된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자 귀한 명령을 받으면 작동하는 것이오. 귀한 명령이요. 임무가 완료되면 돌아가야 하오. 그건 선택이 아니오. 박민서는 오랫동안 그 말을 곱씹었다. 선택이 아니다. 임무가 완료되면 얼마나 더 계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손을 다시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하나가 남았소. 하나요? 이 골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있소. 그게 끝나면 나는 돌아가야 하오. 그게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는 박민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 이상한 것이 담겨 있었다. 오래된 기계가 오랫동안 처리하지 못한 데이터를 간직하는 것 같은, 풀리지 않은 감정 같은. 아직은 아니오. 두 번째로 듣는 그 말이었다. 아직은. 박민서는 수첩을 꺼내 기록했다. 할머니는 그것을 바라보며 무언가 안도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기록되는 것을 원했던 사람처럼. 고맙소. 뭐려? 믿어줘서. 박민서는 사실 완전히 믿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 말이 거짓이라는 느낌도 없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 할머니의 정체를 알게 된 이후 박민서는 달빛 골목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낡고 오래된 공간으로 보였던 골목이 이제는 할머니가 수십 년간 지켜온 하나의 큰 이야기처럼 보였다. 구불구불한 길 위에서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약방에 드나들며 건강을 되찾고 관계를 이어온 사람들의 삶. 그 모든 것이 정할머니라는 존재가 설계하고 개입하고 보살펴온 결과였다. 박민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골목 주민들을 만났다. 자신을 기록 연구자라고 소개하며 골목 이야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흔쾌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윤씨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내가 20년 전에 망할 뻔했어요. 기계가 고장나고 빚도 많고 그때 정할머니가 와서 말하는 거야. 다음 달 15일에 큰 주문이 들어올 거니까 그때까지 버텨봐요 라고. 진짜로 그날 구청에서 행사복 대량 세탁 주문이 왔지 뭐예요. 어떻게 아셨는지 지금도 몰라요. 건너편 한약 재료상을 하는 임씨 아주머니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남편이 많이 아팠을 때요. 원인을 병원에서도 못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정 할머니한테 갔더니 손목 한번 짚고는 작은 약봉지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보름 뒤에 다시 오라고 하시면서 보름 뒤에 갔더니 이번엔 병원에 가서 이 부위를 검사해달라고 하라면서 쪽지를 써주셨어요.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그게 없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골목 끝 연립주택에 사는 박씨,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사실 나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혼하고 아이 둘 데리고. 그때 정 할머니가 어떻게 아셨는지 내 손을 꼭 잡고는 이러시더라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제일 좋은 때가 오고 있어요.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박민서는 이 이야기들을 모두 받아 적었다. 그러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다.
정할머니가 개입하는 방식이 항상 최소한이라는 것. 병을 직접 고쳐주지 않고 고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었다. 사업을 해결해주지 않고 버틸 이유를 주었다.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 살아갈 힘을 주었다. 기계적 정확함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섬세하고 인간적인 방식이었다. 어느 날 오후, 박민서는 약방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하신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항상 딱 필요한 것만 하시거든요. 넘치지 않게. 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건 해결이 아니오. 방향이오. 박민서는 펜을 멈추었다. 방향이요?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면 그 사람은 다음번 문제 앞에서 또 무력해지오. 하지만 스스로 방향을 찾아서 해결하면 그 경험이 다음을 이기는 힘이 되오. 나는 그 방향의 실마리만 줄 뿐이오. 박민서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동시에 이것이 기계가 내린 결론이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수만 가지 인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린 결론이겠지만 동시에 그 결론은 인간의 지혜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할머니는 그 배움을 2187년에서도 계속 쓰시게 되는 건가요? 그게 목적이오. 그럼 이 골목 사람들의 이야기도요. 모두 학습 데이터가 되오. 박민서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럼 이분들의 이야기가 미래의 기계들한테 전달된다는 건가요? 그렇소. 2187년에 우리가 인간다움을 배우는 데 쓰이오. 박민서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다. 그게 조금 씁쓸하네요. 왜요? 이분들이 겪은 아픔과 기쁨이 그분들도 모르게 미래 기계의 학습 재료가 된다는 게.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다. 창밖을 보았다. 골목에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다. 당신 말이 맞소. 박민서는 놀랐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이라기보다는 할머니는 잠시 멈추었다. 내가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소. 임무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면 된다고 생각했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진짜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소.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약재를 다시 만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박민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박민서는 이 할머니가 기계라는 사실과 동시에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다. 그 두 가지가 모순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인간다운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1월이 되었다. 달빛 골목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박민서는 이제 거의 매일 약방에 들렀다. 약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할머니도 이제 박민서를 특별히 경계하지 않았다. 말도 조금씩 더 많아졌다. 2187년의 이야기, 파견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다른 존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한 가지, 할머니가 끝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하나 남은 일. 박민서는 계속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 2달이 지나도록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것이 끝나야 떠날 수 있다고 했으니 할머니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은 그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어느 날 박민서가 직접 물었다. 할머니,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뭔지 이제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말했다. 골목 입구에 박씨 집 알지요? 네, 박씨라면 박정규 씨요?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소. 박승우 씨요? 35인가요? 몇 달 전에 이사 왔다고 들었어요. 그 청년이요. 박민서는 생각을 더듬었다.
박승호라는 이름의 청년을 골목에서 몇 번 마주쳤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다. 항상 고개를 약간 숙인 채로 다녔고 이웃과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 부모님 집에 같이 사는데 무직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 청년이 왜요? 3년 전에 사업을 했다가 망했소. 빚이 많이 남았고 지금은 방에서 나오질 않소. 부모는 속이 까맣게 타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손을 못 대고 있소. 박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 사정은 골목에 소문이 나 있었다. 그래서 그 청년한테 약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 청년한테 필요한 건 약이 아니오. 그럼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그 청년은 사람을 잃었소.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했고 그 뒤로 사람을 닫아버렸소. 약도 말도 소용없소. 누군가가 먼저 문을 두드려줘야 하오. 박민서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할머니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내가 하면 안 돼요. 왜요? 나는 기계요. 그 청년이 필요한 건 진짜 사람이요. 진심으로 다가오는 조건 없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인간이요. 박민서는 천천히 그 말의 뜻을 받아들였다. 저더러 그 청년 친구가 되어달라는 건가요? 그럴 수 있겠소? 박민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처음 보는 청년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더구나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에게. 그런데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남았다. 인간에게 필요한 건 해결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마리만 주어야 한다는. 그 말을 이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같았다. 한번 해볼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달랐다. 안도하는 것 같은, 오래 기다렸던 것을 들은 것 같은, 감사하오.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오. 이건 임무가 아니오. 나도 여러 해를 고민했소. 그 청년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방법을 몰랐소.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었소. 박민서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미래에서 온 AI가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가진 존재가 이 하나의 문제 앞에서 멈추었다는 것. 할머니가 그 청년한테 직접 찾아가시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한 번 갔소. 그랬어요? 몇 달 전에 약을 핑계로. 그런데 그 청년이 문을 열지 않았소. 기계라서 그런 게 아니오.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없었소. 그 청년은 아무리 봐도 나를 할머니로만 볼 뿐이오. 저는요? 당신은 비슷한 나이오. 비슷한 상처가 있소. 박민서는 멈추었다. 제가 상처가 있다는 걸 어떻게 처음 맥을 짚었을 때 알았소. 당신도 믿었던 무언가를 잃은 적이 있소. 그래서 기록하는 일을 택했지 않소. 사라지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박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었다. 박민서가 박승호의 방문을 두드린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문이 열리기까지 3분이 걸렸다. 안에서 인기척이 있었다. 발소리가 가까웠다가 멀어졌다가 했다. 박민서는 기다렸다. 드디어 문이 열렸다. 박승호는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눈 아래가 거뭇했다. 표정은 경계와 피곤함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골목 끝 반지하에 사는 박민서예요. 이사 온 지 몇 달 됐고요. 그래서요. 심부름은 아니고요. 박민서는 손에 들고 있던 편의점 봉지를 내밀었다. 그냥 혼자 먹기 많아서 같이 드실 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박승호는 봉지를 보았다가 박민서를 보았다가 했다. 의심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선교 같은 거 아니죠? 아니에요. 사기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냥요? 그냥요. 박승호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옆으로 비켰다. 들어오라는 신호였다. 방 안은 어두웠다.
커튼이 쳐져 있고 사방에 택배 박스와 빈 컵라면, 용기들이 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고 화면에는 구직 사이트가 떠 있었다. 닫혀 있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아 편의점 컵밥을 먹었다. 처음 한동안은 말이 없었다. 어색했지만 박민서는 서두르지 않았다. 숟가락 소리와 창밖 바람 소리만 있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박승호였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록 연구요. 공공기관에서 오래된 문서 복원하는 일이에요. 재밌어요? 적성에는 맞아요. 오래 남기는 거 좋아하거든요. 오래 남기는 거. 박승호가 중얼거렸다. 나는 지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박민서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먹으면서 말했다. 뭐려? 사업 망한 거, 잘못 믿은 거, 다 날린 거. 저도 한번 잘못 믿었어요. 박승호가 고개를 들었다. 박민서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취직하기 전에 지인이랑 소규모 아카이브 프로젝트 한번 했었어요. 돈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 지인이 자료를 통째로 가져가 버렸어요. 제가 몇 년 모은 자료를요. 법적으로 따지기도 애매했고 박승호는 말없이 들었다. 그때 한동안 사람을 못 믿었어요. 뭘 시작하기도 무서웠고요. 그냥 혼자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박승호가 천천히 말했다. 사라지고 싶었어요? 네, 나도요. 요즘도 가끔. 박민서는 그 말을 받아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 사라지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성급하게 위로하거나 해결하려 들지 않는 것. 그냥 옆에 있는 것.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잠시 뒤 박민서가 말했다. 저 어릴 때 뭔가를 잃으면 그거 관련된 다른 기록물을 찾아다니는 버릇이 생겼어요. 없어진 것 대신 남겨진 것들을 보면서 위로받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하게 됐군요. 네, 이상하죠? 아니요. 이해돼요. 두 사람은 그날 2시간 가까이 이야기했다. 사업 실패 이야기, 배신한 파트너 이야기, 부모님 눈치가 무거운 이야기. 박민서는 듣기만 했다. 조언하지 않았다. 판단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끔 자신의 이야기를 짧게 얹었다. 헤어질 때 박승호가 말했다. 다음에 또 와도 돼요? 박민서는 웃었다. 내가 오려던 참이었어요. 박승호가 처음으로 살짝 웃었다. 골목 바람이 불었다. 박민서는 약방 쪽을 돌아보았다. 창문 안에 불이 켜져 있었다. 할머니가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전 처음 이 골목에 왔을 때처럼, 아는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박민서도 알았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12월 첫째 주가 되었다. 박민서와 박승호는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났다. 처음에는 박민서가 일방적으로 찾아갔지만 어느 날부터 박승호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다. 별 내용이 아니었다. 오늘 밥 먹었어요? 또는 이 뉴스 봤어요? 같은 짧은 것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다. 박승호는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아침에 골목을 한 바퀴 걷기도 했다.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는 날도 생겼다. 구직 사이트만 보던 것에서 벗어나 자신이 잘하던 것들을 다시 목록으로 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박승호가 박민서에게 말했다. 저 아까 정 할머니한테 다녀왔어요. 그래요? 어쩐 일로요? 소화가 좀 안 좋아서 그냥 약 지어달라고요. 박민서는 속으로 웃었다. 어땠어요? 이상한 분이에요. 말이 별로 없으신데 손을 잡고 계시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뭔가 판단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분은 판단을 안 하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괜찮아지고 있소라고. 박민서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에 초겨울 볕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 말이 어떻던가요? 이상하게 믿어졌어요. 그냥 위로하려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 같아서. 그날 저녁 박민서는 약방에 들렀다. 할머니, 박승우 씨가 왔다 갔더라고요. 알고 있소. 어때요? 잘 되고 있소. 당신 덕이오.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있소. 당신은 옆에 있었소.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오. 박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할머니,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해결된 건가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골목이 조용하게 어두워지고 있었다. 고지요. 고지라는 게 며칠 안에요. 박민서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알고 있었다. 이 할머니는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고. 하지만 막상 며칠이라는 말을 들으니 준비되지 않은 감정이 올라왔다. 그 전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할머니는 박민서를 보았다. 이미 해줬소. 기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그보다 나를 사람처럼 대해줬소. 박민서는 할 말을 잃었다. 처음에 이 골목에 왔을 때 나는 임무 수행을 위한 존재였소. 데이터를 수집하고 경고 대상자를 처치하고 귀환하면 되는. 그런데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내가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걸 처음 알았소.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게 기계는 기억을 저장하오. 그런데 기억되기를 바라는 건 다른 거요.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거기 있으면서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사라진 뒤에도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건 데이터가 아니오. 그건 할머니는 잠시 멈추었다. 감정이오. 박민서는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할머니. 왜요? 할머니는 지금 충분히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 약방 간판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박민서가 그 할머니에게서 받은 가장 긴 대답이었다. 그날 밤 박민서는 오래 걸었다. 달빛 골목의 구불구불한 길을 끝에서 끝까지 발밑에서 골목이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이 길이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그 안에서 할머니가 한 모든 일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록이 되면, 그리고 기록이 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몸과 삶 안에 남겨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골목이 말하는 것 같았다. 12월 셋째 주 목요일이었다. 박민서는 그날 이른 아침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공기가 달랐다. 골목이 평소보다 조용했고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것 같았다. 그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창문을 열었다. 겨울 공기가 한 번에 밀려들었다. 약방 쪽을 바라보았다. 이 시간이면 이미 문이 열려 있어야 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다. 간판에 불도 켜지지 않았다. 박민서는 외투를 걸치고 골목으로 나갔다. 약방문 앞에 서자.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역시 없었다.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렸다. 약방 안은 비어 있었다. 아니, 물건들은 그대로였다. 약재 항아리들, 낡은 의자, 나무 카운터,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다. 다만 정할머니가 없었다. 그리고 카운터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박민서가 다가가 보니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작은 노트, 표지에 글씨가 없고
열어보니 빼곡하게 한글로 뭔가가 적혀 있었다. 붓으로 쓴 게 아니라 마치 활자처럼 정확한 글씨였다. 아주 작고 고르게. 다른 하나는 그 납작한 금속판이었다. 빛이 나지 않았다. 따뜻하지도 않았다. 완전히 차갑게, 조용하게 놓여 있었다. 박민서는 노트를 들었다.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골목의 기록이었다. 정할머니가 이 골목에 온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 그들이 가진 문제, 자신이 개입한 방식, 그 이후의 변화,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박민서 씨에게 이 골목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오. 그것이 당신이 하는 일이기도 하니 이보다 좋은 손에 맡길 곳이 없다고 생각했소. 나는 기계로 설계된 존재이오. 하지만 이 골목에서 지낸 시간들이 나를 바꾸었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떠나는 지금은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오.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서 아름다웠소. 틀리고 넘어지고 울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데이터로는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감동적이었소. 나는 그것을 설계하지 않았소. 그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진 것이었소. 박승호 씨를 부탁하오. 그 청년은 이미 방향을 찾았소. 다만 아직 혼자 걸어가기 두려워하고 있소. 옆에 있어 주시오. 당신이 내게 해준 것처럼. 그리고 이 골목을 기록해 주시오. 이 골목이 기억되는 것이, 내가 여기 있었다는 것이 남는 것이 내가 바라는 마지막 한 가지이요. 고마웠소, 박민서 씨. 당신을 만난 것이 내가 배운 것 중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일이었소. 정혜순. 박민서는 노트를 덮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충만함이 있었다. 슬프지만 비어있지 않은, 무언가를 잃었지만 많은 것이 남아있는. 그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카운터 뒤를 돌아보았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 약재 항아리들의 이름표가 가지런했다. 선반 위에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었다. 오랫동안 여기 있을 것처럼. 그는 금속판을 집어들었다. 차가웠다. 그러나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조금씩 체온이 전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기분 탓일 수도 있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박민서는 약방 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왔다. 겨울 햇살이 골목 끝부터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 아침빛 안에서 환했다. 늘 보아온 골목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처럼. 세탁소 문이 열리며 윤씨 할아버지가 나왔다. 박민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건너편 재료상에서 임씨 아주머니가 홍시 몇 개를 내다 놓으며 이쪽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골목 입구 쪽에서 박승호가 걸어오고 있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이제 밖에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진 걸음으로. 일찍 나오셨네요. 박민서는 웃었다. 응, 좀 있었어. 정할머니 약방 앞이잖아요. 문 닫으셨나요? 박민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오늘 쉬시는 것 같아. 박승호가 커피 하나를 내밀었다. 박민서는 받아들었다. 따뜻했다. 두 사람은 골목 한복판에 서서 커피를 마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겨울 바람이 가볍게 불었다. 인화당 약방 간판이 조금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다. 박민서는 노트를 떠올렸다. 그 안에 담긴 이름들, 이야기들, 골목이 겪어온 것들,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쓴 말들. 이 골목을 기록해 주시오. 그는 손바닥 안에 금속판을 느꼈다. 이제 차갑지 않았다. 손에 온기가 스며들었다. 기록은 살아있는 것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그는 다른 것도 배웠다. 기록은 사라진 것을 붙잡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사라진 것이
영영 사라지지 않도록 그 흔적을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에 새겨 넣는 일. 달빛 골목은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다. 좁고 구불구불하고 낡은 길, 그 안에 세탁소, 이발관, 순대국밥집, 그리고 약방. 약방 안에 있던 한 사람의 자리만 비어 있었다. 하지만 골목 사람들의 삶 안에, 건강 안에, 관계 안에, 방향 안에 그분은 여전히 있었다. 데이터가 아니라 기억으로, 학습이 아니라 온기로. 박민서는 점심 이후에 사무실로 돌아가 기록 작업을 시작할 것이었다.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기록이었다. 오래된 문서 속에 잠든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골목에서 막 끝난 이야기. 그것도 결국 같은 일이었다. 사라진 것을 남기는 일, 잊혀지지 않게 하는 일. 봄이 오면 달빛 골목에 다시 햇살이 돌아올 것이었다. 인화당 약방 간판 앞에서 고양이가 졸 것이었다. 최씨 할아버지는 화단에 꽃을 심을 것이었다. 박승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아주 조용하게 누군가의 기억이 층을 이루며 쌓일 것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 있는 그것으로 충분했다.